이스라엘이 한반도 통일 작전에 모사드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이 이번 하마스 사태를 통해 무기를 지원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심지어 중동의 패권국인 이란까지 눈치를 보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던 시리아는 나라 자체가 초토화가 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골란 고원을 빼앗겨 영토까지 축소되었고, 시리아인 약 800만 명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며 유럽과 중동 땅 여기저기를 헤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난민이 되어 제주도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그럼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 변패, 북한의 분노 폭발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나라 하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글어스에서도 팔레스타인을 검색하게 되면 바다 한복판으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도가 뜨게 됩니다. 국제적인 기관들, 국제적인 기업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불법단체, 우리말로는 괴뢰정부, 괴뢰국가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접단이 이스라엘에 작정한 듯 엄청난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많은 회생자가 나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스라엘 인명에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문에 아예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즉 가자 지구와 서한지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작전 일을 하여 철의 검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두 번째, 북한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이스라엘. 현재 국제적으로 동해 표기, 독도 표기를 대한민국식으로 표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단 하나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북한이 자행했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피해까지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하며 아주 강력한 비판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부를 아예 지워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반도의 모사드가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사드에 의한 북한 정권 괴멸 작전에 이스라엘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극단적인 효율성으로 국가와 정권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놀랍게도 북한 정권을 타깃으로 한 작전 수행에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용천역 폭발 사건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핵기술자 대거 날려버린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 사건의 배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핵과학자들, 시리아 과학자 12명을 폭사시켰다는, 실제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시리아인 과학자 12명과 북한 전문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확실한 제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중인 시리아의 핵 보유 자체를 원천 차단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이 열차가 폭파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가 핵 보유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험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북한 괴멸 작전 나설 가능성 높은 상황. 사태 이후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현재는 개방된 상황입니다. 북한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 맞춰 중국은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한에 억류돼 있던 자유를 찾아 탈출하려던 탈북민 민간인들 수백여 명을 북한으로 틀려보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남한으로의 탈출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대로 북한에서 총사령에 처하게 됩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북한 국경이 개방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북한에서의 모사드의 작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러시아의 개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즉 모사드의 활동 가능성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북한에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모사드로의 정보 수집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놀라운 부분은 북한 바로 인접한 러시아 땅에 또 다른 유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극동 연해주 인근 하바톰스크 부근의 제2의 2호 유태인 자치구역입니다. 러시아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자치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 슬라브계 유대인들이 대거 거주 중인 이스라엘을 러시아보다 더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그 신분을 숨기고 북한 해방 작전에 나서게 된다면 통일 한국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국인들보다 한국의 통일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탱크 수출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한국 정부가 눈치 보지 않고 미국제 셔먼 탱크를 대거 이스라엘로 수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신 틀의 국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최첨단 드론 개발 아이언 돔 개발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대다수의 국가 틀에서는 반유대 정서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반유대 정서가 희박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일 뿐 아니라 국가 설립 연도도 이스라엘과 동일해 마치 쌍둥이 국가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 한국산 차량의 구매를 선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유태민족들을 박해했던 독일 차나 그 동맹국이었던 일본 차는 이스라엘에서 설 자리가 없으나 이스라엘을 살려줬던 한국 차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많은 인기로 프리패스인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해외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일곱 번째, 하마스 지원하는 북한 좌시하지 않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느끼고 아예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몰랐던 뜻밖의 시점, 뜻밖의 조직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하면서 면밀하게 이스라엘 당국과의 협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의 바이든보다 한 뒤통수를 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까지 직접 찾아가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라고 회유하며 대신 독일산 무기를 사도록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로비를 시도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고 회유받은 국가들이 갑자기 중대 결단을 내렸다며 폭탄 발표를 했는데 대충격을 받은 곳은 한국이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산과 한국산 무기를 비교 시험해본 결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들이 공개한 자료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은 오히려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러시아에서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면서 세계인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기대했지만 허무하게 쿠데타가 끝나버리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화가 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너무나 위험한 무기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유일하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 잡범 출신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신분 상승을 거듭하며 어둠 속 거물로 행세해 왔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1990년대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크렘린궁 연회까지 주도하며 신임을 받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한 건 2014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창설하면서부터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분쟁 등에 투입돼 전투작전을 벌이며 세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와 리비아, 수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 내전에도 개입해 고문과 학살을 저지르며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발하자 프리고진은 발빠르게 전선에 병력을 배치해 성과를 내면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리고진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정계 진출을 꿈꾸며 이른바 신분 세탁을 노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프리고진과 러 군부와의 갈등이 중폭됐습니다. 국방부가 물자 지원을 거부해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규군과 용병 간 갈등이 증폭되자 쇼이구 장관은 모든 비정규군의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지만 바그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 용병부대 바그너 수장은 바그너 전사들은 단 한 명도 수치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프리고진은 자신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부하들을 이끌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 러시아 내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장악한 상태,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푸틴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대국민 생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시민, 군대, 법 집행기관 및 특수요원, 현재 전투 위치에서 싸우며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인 군인과 지휘관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밤 모든 전방 지휘관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음을 알고 있으며 영웅적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속임수나 협박에 속아 가장 중대한 범죄인 무장 반란의 길로 내몰린 이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배신자들의 행동은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이는 1917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당했던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군대와 국민의 등 뒤에서 다툰 정치인들로 인해 군은 파괴되고 국가는 붕괴했으며 광대한 영토의 손실이라는 거대한 격변이 초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승리를 빼앗겼고 내전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인은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 총을 겨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치적 모험가들, 국가를 분열시키고 찢어놓은 외국 세력이 그로 인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배반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야망과 이기심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바그너 부대의 병사와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싸우고 죽어간 대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부 혼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며 국가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리 국민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가혹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신의 길을 택한 자, 무장 반란을 준비한 자, 협박과 테러 방법을 택한 자들은 모두 형용할 수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과 우리 국민 모두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그너 그룹이 푸틴의 연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쿠데타를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병력 이동 중단과 상황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현지 시간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게 기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병력이 지난 24시간 동안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협상했다며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 선포했던 프리고진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인들은 드디어 푸틴이 내려오고 전쟁도 끝나겠구나라고 기대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러시아의 쿠데타. 그런데 푸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난폭해졌습니다. 또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푸틴이 금지된 무기들을 총동원해 더욱 더 큰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최근 유럽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려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독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 시장에서 활개를 펴자 독일이 각종 로비를 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독일산 무기 구매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뿐 아니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수주를 가로막고 있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70억 달러로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중 70%를 넘는 셈입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도 유럽에서 대규모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핀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영국은 2025년부터 영국군 주력 자주포 116문을 교체하는 1조 원 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2조 원 규모 K2 전차 820대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한국이 이렇게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아니꼬아해 이들 국가들의 로비까지 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터키와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 무기를 구매하면 전쟁 발생 시 부품과 정비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연합작전과 군수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 회원국 대부분 독일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무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기를 신선식품 새벽 배송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총알 배송을 해준다며 바로 옆에 있는 독일보다 더 빨리 유럽국들의 무기를 배송해 주자 이들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은 독일 레오파르트 EH7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은 전차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는데 이 중 150억 원 이상을 노르웨이의 페이백 정가로 판매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한데 성능은 독일산보다 훨씬 우수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까지 더 빠르지만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독일은 앞으로 계약에 나설 핀란드와 루마니아와도 수주를 위한 밑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방산업계 주요 고객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지난달에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해 강국인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표준 전차 개발 등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공동 개발에도 속도를 내 한국산 무기 견제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독일의 견제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가 유력했던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이 호주 박서 전투정찰 차량을 구매하기로 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입비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라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회원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산 무기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에 보내졌던 독일의 대표 자주포 PGH-2000 총 15문 중 7대가 고장난 사실이 전 세계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독일로부터 로비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성능도 한국산이 더 좋은데 고장도 안 난다며 독일산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무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마저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을 월등히 뛰어넘었다며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 사들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는 독일산보다 성능은 훨씬 우수한데 어떻게 가격은 독일산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K9 자주포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는데요. K9의 흥행은 잠깐의 행운이고 곧 다른 방산 강국들이 따라잡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상상하지도 못한 기술이 한국에서 등장하며 이런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체 어떤 기술이고 K9 자주포의 향후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력의 중추이자 핵심 K9 자주포. 해외에서도 K9 자주포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어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자주포 시장에서 K9만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기종은 없습니다. 폴란드는 일찍이 그 우수함을 알아보고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폴란드의 구입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의 성능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한국 방산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최근 에스토니아에서 K9 자주포 구매에 열의를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며 한국 방산에 또 한 번 큰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동안에도 K9 자주포를 운용해오면서 그 성능을 일찍이 체험한 국가인데요. 2018년 K9 자주포 12문을 구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누적 운용량은 36문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계약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 장관인 한노 페부크루는 인터뷰를 통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2024년부터 2027년 사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85%에서 3%로 늘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금액으로는 향후 10년간 145억 달러, 한화로 19조를 투자할 것을 계획 중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포병 및 장거리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들 넘어 NATO 전체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통해 미사일은 물론 탄약까지 수입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국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의 좋은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미리 K9 자주포 구매에 줄을 서서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루마니아도 K9 자주포 구매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 비세그라드 24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90문이 루마니아로 들어온다는 내용을 알렸는데요. 의회에서 K9 자주포 구매 요청 승인을 받은 루마니아 정부는 19억 2,300만 달러, 한화로 2조 5,200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한국 정부와 맺으며 물량 확보에 나섰죠. 2023년 국방 예산을 GDP 2%에서 2.5%로 증액한 루마니아는 증액분 대부분을 무기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GDP 대비 3%까지 늘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 밖에도 인도 등 국경지대에서 강력한 화력이 필요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K9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K9의 인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K9 자주포가 머자나 다른 자주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이러면 개발 속도에서 한국이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은 보고서를 통해 K9 자주포의 미래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현재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래에도 그러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자주포의 인기는 결국 성능에 달려있고 이들 살 수 있는 국가의 구매력에 의해 매출이 결정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 자주포에 비해 저렴한 것은 물론 파괴력 면에서 압도적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K9는 다른 자주포에 비해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격도 비싸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K9의 노후화된 기체를 개량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 K9A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9A 정도의 성능 향상으로는 다른 자주포에 비해 가격은 물론 성능 경쟁력에 있어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1990년 자주포 체계 개발 이후 한국은 연구개발 주관이 없어진 상태로 성능 개량 위주 연구개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연구개발 인력은 조만간 은퇴할 나이대로 만약 이들이 은퇴를 한다면 대체할 인력이 한국에서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포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도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요. 이에 더해 한국의 성공을 본 많은 국가들이 자주포 개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K9 자주포의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미국의 M109A7 팔라딘은 성능 개량을 추진하면서 70km 수준의 사거리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기존 39 구경장을 58 구경장으로 바꿔 포신 길이를 크게 늘린 것은 물론 로켓 보조 발사체와 슈퍼 장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도 개발해 현재 분당 4발을 쏘는 스펙에서 분당 610발을 쓸 수 있게 개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자주포가 만일 실제로 현실에 나타난다면 K9를 뛰어넘는 슈퍼 자주포가 탄생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주포가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이 미국 육군 현대화 사업을 벌이며 신형 자주포 개발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독일도 미국에 못지않게 성능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완전 자동화 장전 체계를 갖춘 궤도형 도나와 차륜형 RCH-155 자주포들 개발 중에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제품으로 만약 독일이 이들 실제로 구현한다면 자주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맥을 못 추고 있는 러시아도 자주포 성능 개량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물자 소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ES-35 칼리차 자주포의 경우 분당 발사 속도가 최대 16발에 달하는 것은 물론 사거리도 70km 수준으로 원격 및 무인 포탑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런 상황의 가운데 최근 K9 자주포의 빛나는 미래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바로 국내 1호 방산업체인 풍산이 K9 자주포용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K9 자주포의 기존 155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4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연장탄을 사용하게 되면 무려 60km까지 사거리가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별한 사양의 변경 없이 탄약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기존보다 50% 향상시킨 것입니다. 많은 자주포 운용 국가들이 강력한 화력의 포탄을 먼 거리에서 쏘는 것을 목표로 R&D에 엄청난 돈을 쏟고 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큰 돈 들이지 않고 50%의 사거리 향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사거리 연장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외부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K9A3로 불리는 K9의 차세대 개량에 한국이 성공하게 되면 조만간 한국 포병 전력은 엄청난 위력을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의구심을 드러내며 한국의 K9A3 기술력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K9A3는 무인으로 자주포들 운영하는 체계로 최대 사거리 100km,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에 달합니다. 포신의 길이는 거의 9m에 달하며 극단적으로 긴 포신과 최대 사거리 100km는 비슷한 컨셉의 무기들 개발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인 고무궤도가 접목되어 기동력도 향상이 된 기종인데요. AI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주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첨단 전투에서 활약할 수 있게 디자인된 무기입니다. 사격 통제는 C4I 체계를 통해 정보를 받아 완전 자동으로 사격을 행하며 자체 방어를 위해 RCWS도 통합된다고 합니다. 포신 수명을 늘리기 위해 가변형 강선율 기술도 도입되었습니다. 강선 시작 지점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시작점의 형태를 부드럽고 완만하게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크롬 도금을 적용해 장약의 부식성 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강선의 마모도를 줄이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선과 포탄의 마찰을 감소시켜 포구 초속을 높이는 것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스펙의 자주포라 평가하며 현재 초장거리포들 개발 중인 미국에서 특히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예전부터 전략장거리포 SLRC 개발을 꿈꿨는데요. 즉 1850km까지 늘리는 무기들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연구들 계속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전략장거리포를 설치했을 때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베이징까지 포격을 가할 수 있어 앉은 자리에서 주요 거점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초장거리포의 단점은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화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타격 지점을 정확히 때리는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점이었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신형 장거리포가 조만간 나올 것이며 2023년에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회망 섞인 기대와는 달리 시제품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능에 있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일정 사거리 이상의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사거리 100km라는 꿈의 무기들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사거리 100km 이상의 구개발은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어 미국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물건을 한국이 쉽게 만들어내는 상황. K9의 진화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K9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요? 세계 시장의 1인자인 K9 자주포가 K9A3에 이르러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발전을 이뤄내길 기원하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떤 무기든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해당 무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이 더 좋은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무기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한국 방위산업에 꽂힌 K9 자주포의 성능이 강화된다고 발표되자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며 특히 폴란드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K9A2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9A2의 어는 영어 단어 어드밴스트의 약자로서 K9A2는 K9 자주포의 2단계 성능 개량 버전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한국 진영에서는 K9 자주포의 초기형인 K9과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한국군의 K9를 K9A1로 개량하는 작업 역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K9A2는 K9A1과 비교할 때 화력과 운용성이 대폭 강화될 계획인데요. K9 자주포의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K9A2의 시제품을 이미 공개했으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포탄 자동장전 장치를 채택한 것인데요. 이러한 장치 덕분에 K9A1은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이었으나 K9A2는 9발까지 가능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포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약 30에서 40%의 화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지만 K9A2는 3명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데요. 이미 K9A2를 도입한 호주의 캐서린 레이퍼 주한대사는 최근 외교사절 대상 국산 무기 홍보 현장에서 성능 개량을 통해 탑승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K9A2는 현재 영국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획득을 위한 MFPMOBIL이 파이어 플랫폼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영국 포병용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공급하는 MFP 사업을 수주할 경우 K9A2 버전의 첫 수출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명품 무기로도 꼽히는 K9 자주포는 뛰어난 성능과 가격, 한국군에서 오랜 기간 운용하며 쌓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외 방산 수출의 시작을 연 선구자로 통하는 무기인데요. 현재까지 튀르키예와 인도, 노르웨이 등 해외 8개국에 1,100문 이상 수출됐으며 2000년대 이후 세계 155 자주포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폴란드를 통한 유럽 시장 공략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K9 계열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대폭 상승할 전망인데요.
사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으로 갈수록 젊은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인들의 수 역시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인력의 충원이 감소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으며 그렇기에 자동화 시스템이 더욱 많은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 감소 문제에도 대응하여 K9A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2명이나 줄어도 운행이 가능하며 자동화 장전 시스템 추가로 인해 더 빠른 공격 속도와 화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9 시리즈 이외에도 한국의 미사일 역시 많은 곳에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대공 미사일인 천궁 역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었으며 그만큼 그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랍의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는 바로 한국의 세계 정치적 위치 역시 있는데요. 어떤 무기를 수입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의 정치적인 성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분쟁이 없는 나라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타국을 침범한 이력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향은 무기 거래를 해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무기에 대한 가성비 역시 들 수 있는데요. K9 자주포 외에도 K 전차나 FA-50 전투기 등등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동급 무기들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도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기를 살 때는 당장의 무기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전차나 전투기, 함성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훈련 도중에 잔고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서비스 시설이 있어야 되며 부품 역시도 빠르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되는데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 생산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품 교체나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한 나라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물품들은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식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부품 공급 역시 안정적이며 폴란드에 새로이 지어질 생산 공장이 지어진다면 유럽 시장에서의 모든 공급 역시 순탄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폴란드로의 빠른 생산과 조기 납품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많은 호감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한국 K9 자주포는 유럽 시장까지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조기 납품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나 K9은 겉모습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폴란드의 레오파드 EA4와 EPL은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고 있는 거 맞나? 한국에서 도착하는 즉시 그에 맞춰서 보내는 거지. 저렇게 다른 나라에서 무조건 사오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여. 기술자들이나 정비공, 훈련된 승무원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국에서 예비 부품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장을 폴란드에 만들려고 하고 있어. 앞으로 폴란드 국내에서 탱크 생산이 가능해질 것 같아. 에밀 에이브람스도 결국은 폴란드 자체 생산을 위한 과도기적으로 구매하는 거지. 폴란드는 K2보다는 에밀이나 레오파드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 한국에서 장사를 꽤 잘한 듯해. 폴란드의 기술 이전까지 한다고 하니까 말이야. 폴란드는 이제 K2 레오파드, T-72 그리고 에이브럼스가 있는 나라가 되었어. 그런데 왜 같은 기종을 구매하지 않은 거지? 그래야 더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아? T-72, PT-91은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레오파드도 K2와 에이브럼스가 많아지면 곧 우크라이나로 갈 거야. 에이브럼스와 K2는 역할이 달라. 하나는 무겁고 다른 하나는 가벼워서 전투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그리고 K2와 에이브럼스는 전투 네트워크 시스템이 서로 호환된다고도 들었어. K2는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거야. K2가 폴란드에 도착할 때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폴란드 국방부의 정책을 이해 못하니까 나오는 질문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많은데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답변해주기도 지쳐.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지.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이해가 돼? 독일과 달리 한국은 폴란드 국내 생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야.
그 전에 독일도 레오파드의 폴란드 생산을 제한했었지. 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있었어. 전혀 사실이 아니야. 독일은 기술 이전을 할 생각도 없었고 우리는 독일의 낡은 탱크를 원하지도 않은 거야. 독일은 구식 탱크나 팔아먹으려고 했지. 또 독일은 생산 능력이 이제 없어. 탱크가 당장 필요한데 독일은 1년에 몇 대 정도 생산 가능하지.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에게는 향후 20년 내 최고의 결정으로 보여. 그들은 탱크 말고도 로켓, 5세대 전투기, 핵 생산 기술까지 어느 정도 이전해 주려고 했어.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KE가 가격이나 스피드 면에서 장점이 많아. 같은 예산으로 레오파드는 많이 구매도 못하고 생산되어 도착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또 한국은 KEPL과 K9PL 같이 공동 개발을 허용하지만 독일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진짜 문제는 폴란드가 에이브람스를 실제로 300대 이상 구매했냐는 거지. 에이브람스는 가격도 비싸고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냥 KE를 더 사고 절약된 돈은 다른 무기를 사도 되는데 말이야. 에이브람스는 이미 구매했지. 폴란드 군에서는 몇 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KE와 에이브람스가 다 도착하면 나머지 구식 탱크는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 같아. 우크라이나가 금방 항복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미리 준비하는 건 좋긴 해.